저는 박수진입니다. 25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이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지만 제 삶의 시작점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호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얼굴도 가족의 온기도 기억에 없죠. 그래서 어쩌면 더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제가 16살 때 품게 되었습니다. 보호소의 한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가난은 선택이 아니야. 하지만 어떤 삶을 살지는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며 열심히 공부했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서울역 근처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고 간단한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었죠. 대부분의 노숙자분들은 제게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가끔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도 했지만 대개는 몇 주 후면 다시 얼굴을 마주치게 되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 보는 노인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죠. 다른 분들과 달리 깔끔한 옷차림이셨어요.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흰 머리는 단정히 빗어넘겨져 있었고 수염도 정리가 되어 있었죠. 마치 노숙자라기보다는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신사 같았어요. 도시락을 들고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분의 눈빛이 맑고 깊었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 눈빛은 어딘가 총명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드시겠어요? 노인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내민 도시락을 받아들며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셨죠. 무언가 말씀하실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다만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말을 하지 않으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다른 분들께 도시락을 나눠드리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내내 그 노인분이 신경 쓰였어요. 자리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드시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셨죠.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다시 그분을 찾아봤지만 이미 자리를 떠나셨어요. 도시락통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접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분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분은 누구일까? 어떤 사연이 있는 분일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학교 과제와 내일의 아르바이트 생각에 머릿속이 분주해졌습니다. 삶은 계속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금요일 서울역 봉사활동 날이 되었죠. 이번에는 평소보다 도시락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왠지 그 노인분이 다시 오실 것 같았거든요. 직감이었을까요? 정말로 그분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로 도시락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저를 본 노인분의 눈빛이 살짝 반짝였어요. 저를 알아보신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도시락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노인분이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네실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란말이를 더 넣었어요. 단백질이 좋으니까요. 그저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노인분은 살짝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놀라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왔다는 사실에 놀라신 것 같았죠.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단체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주니까요. 그날도 노인분은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다른 노숙자분들을 돌보느라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분과 작은 교감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그분께 도시락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노인분이 먼저 저를 알아보시고 옅은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네 번째 주에는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와 도시락을 기다리셨습니다. 아직도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빛으로 소통하는 듯 했죠.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따뜻한 국도 준비했습니다. 저의 말에 노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잠시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나이가 많으신 탓일까? 아니면 추위 때문일까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받아들며 노인분의 손등에 있는 깊은 주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일해온 손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어지는 침묵의 만남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0번째 도시락을 건네던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도시락을 드리고 인사를 하려는데 노인분이 불현듯 입을 여셨습니다. 고마워요. 단 2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어딘가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처음 들었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죠.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2달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아, 네. 별 말씀을요. 겨우 이 말을 꺼냈을 때 노인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도시락을 다 드시지 않고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도 작별 인사처럼 들리는 말씀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고마워요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단순한 감사 인사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오늘은 도시락을 다 드시지 않고 가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노인분을 기다리는 마음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날은 끝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인분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노인분을 마지막으로 본 지 3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았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중하고 격식 있는 어투가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을 김태호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을 맡고 있는 황민석 변호사라고 소개했죠. 직접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이라니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변호사님은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봉사활동을 하며 한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시락을 전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도시락을 드렸던 그 노인분이 김태호 회장님이었다는 말인가요?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회장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변호사님은 김태호 회장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저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했죠. 다음 날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웅장한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다니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위축되었습니다. 황민석 변호사님은 저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점잖은 분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한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화면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분, 바로 제가 도시락을 드렸던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수척해 보이셨어요. 영상 속 노인분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김태호 금성그룹의 창업자라고 소개하며 맑은 정신으로 유언장을 남긴다고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개인 소유 주식과 부동산, 현금 자산 전부를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인간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더 널리 퍼지길 바란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도시락을 드렸던 노숙자가 금성그룹의 창업자라니요. 그것도 전 재산을 제게 남기셨다니. 이것은 꿈일까요? 아니면 악몽일까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황민석 변호사님은 김태호 회장님이 생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녀들에게 이미 물려주셨지만 개인 소유로 남아있던 재산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가로 약 1,500억 원 정도라는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1,5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왜 하필 저에게? 저는 그저 인간적인 도리로 도시락을 드렸을 뿐인데요. 게다가 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지도 전혀 몰랐어요.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영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과 제대로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다고, 왜 이런 큰 재산을 저에게 남기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황민석 변호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장님이 마지막 노트에 남기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아이는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내 마지막 인간성은 그녀 덕에 남아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변호사님은 그것이 회장님께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던 것 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거대한 유산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그분에게 남겨드린 작은 따뜻함이 끝내 저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500억이라는 거액의 돈, 그것도 단 몇 번의 도시락 나눔으로 받게 된 유산이라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도시락을 나눠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요. 놀랍게도 최근 뉴스에는 그분의 실종과 사망에 관한 기사가 넘쳐났어요.
1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추신 뒤 노숙자로 지내셨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금성그룹 창업주 김태호 회장의 노숙자 생활과 별세, 유산의 대부분이 모르는 여대생에게 상속된다는 내용, 노숙자를 돌본 여대생에게 1,500억을 남겼다는 자극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제 이름은 아직 기사에 나오지 않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캠퍼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안한 마음에 받았어요. 박수진 씨입니까? 날카로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황민석 변호사님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네, 제가 박수진입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김태호 회장의 장남 김성우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오늘 중으로 만나야겠습니다. 김성우,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김태호 회장님의 장남이자 현재 금성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오늘 중으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정중하게 오늘은 중요한 수업이 있어 시간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우 회장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 같다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본 영상 속에서 김태호 회장님은 분명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하고 계셨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분께 도시락을 드렸을 뿐이며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김성우 회장은 화가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마치 사기꾼이나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대학 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조차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제 이름과 사진이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언론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죠. 노숙자 위장한 재벌 회장이 도시락 나눠준 여대생에게 1,500억을 상속했다는 기사. 금성그룹 창업주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명 여대생에게 천문학적 유산을 남겼다는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림만 크게 들려왔죠. 평소에는 사회복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던 교실이 갑자기 저에게는 감옥 같은 공간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어 외출조차 쉽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울려댔고 낯선 사람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어왔죠. 어떤 이들은 축하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악랄한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학교에서 받았어요. 항상 저를 아껴주시던 지도 교수님까지도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전화로 연락하셔서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셨죠. 정말로 단순한 봉사활동이었는지 노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는지 물으셨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던 교수님조차 저를 의심하고 있었죠.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일이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오후 황민석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성우 회장이 유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이었죠. 곧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김태호 회장님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남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법적 분쟁이 끝나봤자 제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의심은 평생 따라다닐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죠. 어떤 때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70살은 넘어 보이는 단정한 노부인이었죠. 아직도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이 맑았어요. 자신을 최 여사라고 소개했습니다. 40년 동안 김태호 회장님의 집사로 일했던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수진 씨. 저는 최 여사입니다. 40년 동안 김태호 회장님의 집사로 일했어요. 최 여사는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노트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것은 회장님이 노숙자 생활을 하시는 동안 쓰신 일기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으로 저에게 전해주러 왔다고 하셨죠. 수진 양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은인이라 불렀어요. 자식들의 재산 다툼에 지치셔서 세상을 떠나시려던 때 당신이 건넨 따뜻한 도시락과 미소가 그분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최 여사의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큰 의미였다니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김태호 회장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무엇이 그를 괴롭혔는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왔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오늘도 그 아이가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돈이나 명예를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다. 내가 이 먼 길을 걸어온 이유,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김태호 회장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숙자가 되어 인간의 본질을 다시 찾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와의 만남을 통해 마지막 인간적인 따뜻함을 경험하셨다고 했어요. 이 일기장은 법정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회장님이 맑은 정신으로 자발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회장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 여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수진 양,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회장님은 그것을 당신에게서 보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최 여사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일기장을 붙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어요. 김태호 회장님은 정말 저에게 이 유산을 남기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가진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씨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날,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법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쏟아졌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어요. 황민석 변호사님은 제 앞을 막아서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김성우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옆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에 비해 저희 쪽은 황민석 변호사님과 그의 보조 변호사 단 2명뿐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인 차이가 느껴졌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성호 측 변호사는 김태호 회장님이 노숙자 생활을 하던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으며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저를 향해 회장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죠. 박수진 씨가 어떻게 김태호 회장님만 특별히 도왔는지 의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민석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반박하셨어요. 김태호 회장님이 생전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그 어떤 정신적 질환의 징후도 없었다는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언 영상에서도 명백히 또렷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황민석 변호사님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최 여사가 전해준 김태호 회장님의 일기장이었어요.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일기 내용 중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일기에는 회장님이 자발적으로 노숙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내용, 자식들이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실망감,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그분을 한 인간으로 대했다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일기장의 내용이 낭독될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성우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외롭고 서글프게 지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황민석 변호사님은 또 하나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이 병원 침대에서 남긴 육성 증언이었죠. 영상이 법정에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김태호 회장님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내 돈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영상 속 회장님의 이 말씀에 저는 참을 수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 이렇게 공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습니다. 판사님은 추가 증거 검토를 위해 일주일 후 다시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마무리되었어요. 오늘은 잘 진행되었어요. 변호사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일까요? 1,500억이라는 돈과 함께 오는 모든 혼란과 고통, 그리고 의심의 시선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김태호 회장님을 만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 몰랐고 단지 한 인간으로서 도와드렸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마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태호 회장님의 마지막 소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담긴 유산을 감사히 받아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김태호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판사님은 김태호 회장님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은 맑은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영향도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죠.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김성우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이 교차했어요. 그는 항소를 할 것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1,500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이 저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다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어떻게 하면 김태호 회장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어요. 그들의 관심은 대부분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김성우 회장과의 갈등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황민석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재산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조언을 들었어요. 세금 문제부터 투자 방법까지 제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김태호 회장님의 마음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이 저를 통해 느꼈던 인간적인 따뜻함,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태호의 집으로 짓기로 했어요. 첫 번째 태호의 집은 제가 처음 김태호 회장님을 만났던 서울역 근처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숙자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곳에 따뜻한 식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단순히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업 교육과 심리 상담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설로 계획했어요. 건물을 매입하고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공간을 가능한 한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모든 방에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게 했고 공용 공간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이 원했던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직원 채용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기로 했어요. 그들이야말로 노숙자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들의 도움도 필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많은 부분을 이전 노숙자들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시설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성우 회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상과 달리 지친 기색만 역력했습니다. 박수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화는 예상외로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성우 회장은 아버지의 일기를 모두 읽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깊은 후회를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라면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의 집 프로젝트에 김성우 회장의 경험과 인맥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의 마지막 소망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로 약속했죠. 태호의 집 개소식 날은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사회복지사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자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호의 집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단상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가슴 벅찼습니다. 김성우 회장도 자리에 함께했고 황민석 변호사님과 최 여사도 보였습니다. 특히 최 여사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마도 김태호 회장님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며 감회가 깊으셨을 거예요. 개소식이 끝나고 시설 내부 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호의 집은 단순히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 건강검진을 위한 의무실, 심리 상담실까지 갖추고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많은 수가 이전에 노숙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던 중 한 노인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65살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가씨, 그 도시락 아직도 주나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서울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왔어요. 학업이 바쁘고 법적 분쟁도 있었지만 그 작은 봉사만큼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도시락을 나눠드려요. 노인분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좋은 일 하네. 그 마음 변치 말게.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결코 제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돈이 사람을 변화시킨다지만 제 본질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김태호 회장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책임감이었으니까요. 개소식 이후 태호의 집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노숙자분들이 이곳을 찾았고 많은 분들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특히 기쁜 일은 첫 달에 5분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자립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계속하면서 태호의 집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로 결심했어요. 김태호 회장님의 유산 중 일부는 제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추가적인 태호의 집 건립과 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했습니다. 김성우 회장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호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살려 재단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김태호 회장님의 뜻을 존중하고 싶다는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협력이었죠.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도시락을 나눠드렸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태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고, 교실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태호 회장님이 만약 이곳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도 미소 지으시지 않을까요?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이제 26살, 아직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많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것이 김태호 회장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고 제가 평생 지켜나가야 할 가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